번째 간의 이제 수업 이론인데요. 앞서서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블룸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 이제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고, 그러고 나서는 발현학습이라고 하는 것, 브루너가 이제 주장한 이제 발현학습도 있었고, 바로 이제 오스벨이 그 비슷한 시기입니다. 유의미 수용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된 논문이 이제 1960년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이제 의미가 있죠.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 중심의, 하나는 학생 중심의 학습 이론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이제 학습 이론이 바로 간의 이 수업 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간해가 자기 자신의 학습 이론을 제시한 시점이 1975년 그 무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해의 경우에는 이제 운이 좋게도 뒤이어서 이제 보겠지만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정보 처리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앞서서 교육심리학 시간에 바로 이제 정보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배웠었어요. 인지주의 학습 이론 쪽에서 바로 이제 이 정보 처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일종의 이제 행동주의 내지는 뇌과학, 지금 현재 이제 뇌과학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연구 성과에 힘입어서 간의 이제 이 수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벨의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좀 더 이제 확장되고 발전되고 세밀화되고 하는 형태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간의 수업 이론이고, 그래서 간의 수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학습 이론, 수업 이론에 있어가지고 정점을 찍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 비교적 많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의 이론은 수업 목표에 따라서 수업 방법을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 그래서 목표별 수업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지, 정서, 심리, 운동적 영역을 포괄해서 수업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봤던 그 오스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지교육, 인지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간에는 세 가지를 갖다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업 이론이다. 그래서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있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한 처방적 수업 이론이에요. 그래서 수업의 절차, 수업 사태를 학습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 과정으로 설명하는 정보 처리 학습 이론이다. 학습에 내재되어 있는 내면적 과정, 학습 능력으로 표현되는 학습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학습 조건에 대한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가정을 보면 교수의 목적은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고, 교수를 구성하는 일련의 사태들은 학습자의 내부에서 진행되는 인지 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습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알맞은 수업 사태를 제공해야 한다. 인간의 학습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위계적으로 진행되고, 높은 수준의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은 단계의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위계적 접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이 간의 교수 이론, 수업 이론을 하이어라키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하이어라키와 관련된 거는 여러 군데 적용이 됩니다. 지금 간의 이론에서도. 그래서 이제 학습의 세 가지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했죠. 오스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의미 학습 조건으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학습 과제, 인지 구조, 학습자,
그렇죠. 여기는 뭐 생각해 볼까요? 학습의 조건에서 독립변수 외적 조건, 내적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습 사태, 수업 사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과. 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 한번 볼게요. 학습의 조건, 외적 조건이 있고, 내적 조건인데, 외적 조건은 교사의 이제 수업 방법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강화, 접근, 반복. 강화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고, 접근.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자극 사태와 학습자의 반응이 시간적으로 접근되어 있으면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반복, 연습. 자극 사태와 반응이 되풀이되거나 연습을 하게 되면 학습이 증진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교사의 이제 수업 방법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내적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조건. 학습의 필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으로 학습자가 이전에 습득한 선수 능력들. 우리 이제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선행 조직자. 선행 조직자라기보다 선행 학습.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 구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학습, 본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습득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 학습에 도움이 된다. 당연하겠죠. 학습 동기 중요하겠고, 자아개념, 학습에 대한 자신감 또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그래서 내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학습자의 일종의 역량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학습 사태입니다. 수업 사태, 실제 수업의 절차. 학습자 내부에서 정보가 처리되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조건이 갖춰지고, 그래가지고 학습,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성과입니다. 종속 변수. 학습의 결과 학생들에게 길러지는 능력, 정보의 획득, 지식의 파지와 전이, 학습의 5대 영역인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태도, 운동 기능이 길러지는 것. 그걸 통해서 아이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로 간에는 학습의 이제 세 가지 요인을 보았구나. 이게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학습의 세 가지 요인. 그래서 이제 5가지 학습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앞서서 이제 학습의 성과로서. 그럼 그걸 한번 보자고요. 언어 정보. 5가지였어요. 앞쪽에서 언어 정보, 지적 능력, 인지 전략, 태도, 운동 기능.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언어 정보. 사실이나 상황, 사건을 구어, 문어, 그림, 기호 등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학습 영역이다. 명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선언적인 지식이에요. 명제적. 이름, 원리, 일반화, 조직화된 정보예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면 돼요. 개념. 명제적 지식. 뭐뭇은 뭐뭐다 라고 하는 거. 주로 기억에 의존하는 단편적 사실이나 사태 혹은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학습된 능력.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오랫동안 파지를 하는 거예요. 이 명제적 지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봐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명제적 지식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파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가진 수단을 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정보를 의미 있는 단위로 제시하거나 정보를 유의미한 맥락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지적 기능이에요. 말하기, 읽기, 수의 사용 등과 같이 기호나 상징을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방법적, 절차적 지식으로 학교 학습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학습 영역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앞서서 배운 이 명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8가지 학습을 여기 나왔죠. 위계화예요. 그러니까 지적 기능도 위계하는 겁니다. 신호학습, 자극, 반응학습, 연쇄학습, 언어연상학습, 변별학습, 개념학습, 원리학습, 문제 해결학습.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문제 해결학습이 되겠죠. 이 지적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 해결학습입니다. 그래서 방법적이고 절차적인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차례대로 8가지 학습 유형에 따라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지적 기능은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전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연습과 복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인지 전략입니다. 학습자가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문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는 학습 방법, 사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습자 자신의 학습 방법, 사고 과정이 학습의 대상이 되죠. 장기간에 걸친 연습을 통해 발달을 하고 학교 학습에서 가장 큰 목표 영역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인지 전략이잖아요. 인지 전략. 인지 전략? 보통 우리 이제 초인지,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인지 전략이라고 하는 게. 학습 전략이나 사고의 전략을 기술하거나 시범을 통해 노하우로 전수하고 전략을 활용할 다양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태도입니다. 사건, 예상, 사람, 지식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내적 경향성, 언어적 설명이나 연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찰학습, 대리적 강화, 동시에 의해 학습된다. 바람직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피드백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정서적, 정의적 그 학습 교육에 적용이 되겠죠.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운동기능, 일련의 육체적 움직임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연습을 통해 학습이 되고, 실행 절차의 기억을 돕기 위한 단서를 제공해 주거나 모범적인 시범을 관찰할 기회를 주고, 반복 연습과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 이제 운동기능, 심동적, 이제 체육교과 내지는 예술교과에서 요걸 갖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지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두 번째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8가지 학습의 유형으로 이제 위계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8가지 이 학습의 위계를 한번 볼게요. 신호학습, 고전적 조건 형성 과정을 통해 수동적으로 행동이 이제 획득되는 것, 인간의 감정적 반응이 이 유형을 통해 이제 학습이 된다고 하고, 자극 반응 학습, 스킬의 조작적 조건 형성, 그래서 자극 반응이에요. 의지적, 능동적 학습 형태로 반응에 대한 강화를 통해 이제 학습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연쇄 학습입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운동의 연결을 통해서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것. 언어 연상 학습. 이거는 이제 언어 연합 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어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주로 이제 이 암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변별 학습. 비슷한 대상이나 자극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멀티플이라고 되어 있어 다중 변별 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각형과 삼각형의 구별, 음표와 음계의 구별,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개념 학습. 사물이나 자극의 공통성과 유사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사물을 분류하는 법을 학습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학습, 인지 학습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리 학습, 2개 이상의 개념이 연결된 것으로 개념들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규칙들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지 학습에 해당이 되고, 문제 해결 학습, 원리를 조합하여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복합적인 원리를 학습하는 것으로 적용력, 전이력, 일반화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가네가 이제 강조하는 게 바로 이제 이 학습 사태, 수업 사태예요. 학습의 인지적 처리 과정 9단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지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수 및 학습을 구성하는 일련의 사태들은 학습자 내부에서 진행되는 인지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학습 사태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앞서서 봤던 내용이에요. 수업의 단계. 그래서 여기 도입, 전개, 정리. 이거 앞서서 봤죠. 그래서 요 과정을 갖다가 설명했습니다. 도입, 수업 자체에서 보면 주의를 집중시키고 목표를 제시해서 선행학습을 재생을 시키고, 그렇죠? 전개에서 자극을 제시해서 여기요. 학습자에게 학습할 내용, 즉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자극 제시라고 되어 있죠. 학습 안내를 제공을 하고
학습할 과제의 모든 요소들을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과제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칙이나 모델을 제공하는 게 바로 학습 안내를 제공하는 겁니다. 성취 행동을 갖다가 이제 유도를 하고 학습자가 실제 새로운 학습을 했는지 수행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규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학습 목표에 대해 학습자가 가졌던 기대를 확인시켜주고 수행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피드백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평가, 형성평가를 하고 그래서 학습력 재생을 위하여 부가적인 암시를 제공을 하고 다음 단계의 학습이 가능한지 알기 위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파지 및 전이를 높이기,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이제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바로 이제 이 학습 사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간의 수업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셔도 알겠지만은 좀 더 세밀화한 거예요. 그 오스벨이 얘기했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선생님의 입장에서 조금이 아니죠. 많이 체계화하고, 그래서 이제 수업 이론인 겁니다. 교수 이론인 거예요. 학습과 관련된 측면보다도 선생님의 입장에서 좀 더 자세하고 정교하게 이 이론을 전개해 나간 특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라이길레스의 교수 이론이에요. 그래서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체계적 처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 목표에 따라 다른 전략과 방식이 이제 처방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학습 과제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이 달라야 한다. 그래서 교수 이론의 체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수 전략을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조직 전략은 수업 내용을 조직하기 위한 기본 방법으로 미시 전략하고 이제 거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 원리, 절차 등에 관한 수업을 조직하는 기본적인 방법. 거시 전략은 여러 개념, 주제들 간의 순서와 계열성에 관한 방법.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미시 전략하고 거시 전략이 라이길레스 교수 이론에 있어가지고 핵심을 이룹니다. 그다음에 전달 전략. 학생에게 이제 수업 내용을 전달하고 전달된 내용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수업 내용을 갖다 이제 조직을 해서 전달을 하고, 교사가 교과 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이 옳게 되었는지를 평가하며 그 상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시하는 전략들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 전략이에요. 어떤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 개발, 실행하고 그 후 평가하는 모든 행위를 체계적인 절차와 원리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매체를 어떤 내용의 과제를 설명할 때 활용할지, 어떤 조직 전략이 어떤 학습자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전달 전략이 어떤 학습자에게 효율적이며 어떤 종류의 내용이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을 조직화하고 그걸 갖다가 잘 전달하는데, 그러한 조직화, 그 다음에 전달,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이게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또 관리하는. 그래서 이 전략 세 가지가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강조한 게 바로 이제 이 미시, 그러니까 이제 조직 전략, 앞서의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미시 조직 전략, 개별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미시 조직 전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개념학습, 미시 조직 전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념학습의 종류에 보면 획득, 개념을 알게 되는 거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 하나의 개념과 다른 개념의 종합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개념학습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수 원리를 보면 전형의 형성, 개념을 대표하는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학습하는 것. 그래서 전형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공되는 전형적 사례는 일반적이어야 되고 여러 사례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변별이에요. 한 개념의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 결정적 특성을 학습하는 겁니다.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 특성을 통해 개념의 대상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되죠. 예. 새와 강아지, 새와 개. 그렇죠? 그 결정적 특성 뭡니까? 여기는 다리 4개, 여기는 다리 2개. 그렇죠? 얘는 멍멍멍멍, 얘는 삐약삐약 짹짹짹짹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 특성의 획득 방법, 개념의 일반성 또는 정의를 제시하는 것. 두 번째는 개념에 속하는 한 가지 사례를 유사하지만 그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는 것. 그래서 대응적 비사례. 그 다음에 일반화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사례들이 어떻게 하나의 개념 속에 속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가를 학습하는 것. 다양한 사례를 다른 말로 가변적 특성이라고 하고 사례들을 일반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학습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치와와 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다양한 사례가 되겠죠. 가변적 특성이에요. 개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것에 속하는 여러 가지 개 종류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게 다양한 사례입니다. 자, 정교와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 거시적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거시적 전략.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교수의 내용의 조직 방법, 원리, 기법을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시적인 교수 이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앞서 이제 개념화 이론, 개념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교수 내용의 조직 전략에 이제 초점을 두고 수업 내용을 선택, 계열화, 종합, 요약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수 방법을 제시한다. 수업의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는 것으로 점차 구체화, 세부화, 정교화로 나아가는 교수 전략이다. 간의 학습 위계 분석, 오스벨의 선 조직전의 점진적 분화의 원리, 브루너의 나선역 교육 과정의 경우처럼 단순 복잡의 계열로 조직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교화 이론을 줌렌즈에 비유해서 이제 학습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줌렌즈 먼저 아시죠? 쫙 잡아당겼다가, 그러니까 쫙 잡아당기면 크게 보였다가, 쫙 밀면 다시 이제 원상태. 개요의 제시, 줌 아웃을 통해 사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각 부분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수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교과 내용은 기본적인 주제들로 구성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전체를 정리한 요약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학습 내용의 학습, 줌인을 해서 각 부분별로 확대해 들어가 세부 사항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개요를 부분별로 세분화한 상세한 학습 내용을 점진적으로 정교하여 제시하고 이전의 선행학습과 연관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과 종합이에요. 세부 사항들을 관찰한 다음에 다시 줌아웃 함으로써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를 다시 반복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의 요약과 종합을 통해 전체 개요를 정교화시킵니다. 그래서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를 통한 계속적인 반복 학습을 수행하죠. 전체로 봤다가 다시 세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요약과 종합을 통해서 전체로 봤다가 그걸 갖다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 전략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이제 이 거시적 조직 전략, 정교화 이론에 들어가느냐, 정교화된 계열화, 교수 내용을 단순 또는 간단한 것에서 복잡하고 세부적인 것으로 조직하는 원리. 그래서 개념적 정교화, 절차적 정교화, 이론적 정교화가 있다. 개념적 정교화는 개념을 인지구조에 유의미하게 동화시키는 방법. 절차적 정교화는 학습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나 절차를 최적으로 계열하는 방법. 이론적 정교화. 원리들의 폭과 깊이를 명시하고 학습해야 할 원리들의 순서를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계열하는 방법.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외우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개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서 봤던 교육심리학 쪽에서 봤던 창의성과 관련해서 우리 맵, 마인드맵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개요랍니다. 여기 이제 개념, 대표 개념을 주고 이제 가지에서 뻗어 나가는 거죠. 여기 다시 세분화되고 여기서 뻗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아니면 이런 식입니다. 큰 개념 밑에 작은 개념 그 밑에 더 작은 개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개요예요. 우리가 많이 쓰죠. 이 방법을 큰 덩어리를 갖다가 외우고 작은 부분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제 순서도나 절차도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행학습 요소의 개요라. 개요라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전에 필요한 선행학습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을 순서화해주고 요약을 해줍니다. 요약자. 학습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복습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 요소. 간결한 설명과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고 개개의 지식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연습 문제를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종합자. 개개의 지식을 서로 연결시키고 통합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 그다음에 비유. 새로운 정보를 학습자에게 친숙한 지식으로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 앞서 이제 우리 봤던 내용이에요. 여기 뭡니까? 선행 조직자. 그 설명 조직자, 비교 조직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지 전략 자극자 학습자의 인지 전략과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을 자극하고 도와주는 것. 그래서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 전략이나 과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을 때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 효과가 커진다. 그래서 인지전략 자극자에는 내재된 전략 활성자하고 분리된 전략 활성자가 있는데 내재된 전략 활성자는 수업에서 학습자가 인지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특정의 인지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극자. 분리된 전략 활성자.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지전략을 내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분리된 전략 활성자인데 내재된 전략 활성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이제 유레카, 아하 현상과 관련이 돼 있어요. 분리된 이제 전략 활성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서 안내된 그렇죠. 발견 학습이 있어서 유도를 해주고 선생님이 바로 이제 그게 분리된 이제 전략 활성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통제예요.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한 내용과 다양한 학습 전략들을 선택하고 개요화하여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메타인지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할 내용의 통제, 교수 전략 요소와 전략 요소가 사용되는 순서의 통제, 학습자가 수업을 받을 때 사용하는 인지 전략의 선택 등의 세 가지 통제 양식을 채택해서 적용을 한다. 학자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학습자 통제, 이러한 교수 전략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 구인 전시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복잡한 학습 내용을 개별의 내용, 요소, 구인, 컴포넌트로 나누고 학습의 수행 수준에 따라 각각의 적절한 수업 방법을 제시하는 처방적 교수 이론이다. 참 구인이라고 하는 말이 컴포넌트 앞서서 우리 봤었죠. 구인이 컨스트럭트 라고도 쓰이고
참 바꿔야 되는데, 이게.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르죠. 컴포넌츠라고. 그러니까 내용 요소예요. 말 그대로 내용 요소. 굳이 일본식 한자어를 갖다가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 구인전시 이론이라고 자꾸 나오니까. 자, 그래서 하나의 개념, 아이디어, 원리 등을 수업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처방하였다. 수행 내용, 행렬표, 매트릭스와 자료 제시 형태, 디스플레이를 결합시켜 효과적인 교수 처방을 하려는 미시적 수준의 교수 이론이다. 내용 요소 제시 이론에서는 학습자가 개별의 내용 요소를 획득하기 위한 전시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시형의 형태로 이제 주어집니다. 학습 영역을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운동 기능, 태도, 인지 전략의 5가지로 제한한 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간회가 제시한 수행 수준 중심의 1차원적 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용 유형하고 수행 수준을 축으로 2차원적인 분류 체계를 이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 내용의 이제 분류,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 보면 사실, 개념, 절차, 원리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사실, 그다음에 이제 개념, 그리고 이제 어떤 절차, 이제 순서를 얘기했죠. 원리 이렇게 학습 내용을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학습 수행에서 수준을 갖다가 기억, 활용, 발견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제 재생되는 언어 정보 이제 습득 수준을 얘기하고,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적 기능하고 관련된 건데 학습된 개념, 절차, 원리를 실제 상황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고,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전략 수준의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 절차, 원리를 찾아내고 새로운 추상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수행 과정이에요. 그래서 앞서서의 4가지하고 요 3가지를 갖다가 매트릭스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 내용 이제 행령표를 만들었는데, 이 학습 내용과 학습의 수행 수준이 만나는 칸은 학습 결과의 범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를 2차원적으로 분류함으로써 학습 결과로서의 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고 각각에 대해 정확한 교수 처방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행렬표상에는 이제 12칸이 나타나는데, 사실에 대한 활용. 사실이잖아요, 그냥 이거. 사실. 이거 포인터. 그냥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이걸 활용을 하지만, 그런 어떤, 사실, 이름. 어떤 이름. 개라고 하는 어떤 이름. 그거 어떻게 활용해요? 그렇죠? 사실에 대한 발견. 이미 개라고 하는 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10개의 칸만 이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하고 기억하고 되면은 사실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개념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하고, 발견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형, 교수 방법을 보면, 교사에 의한 전달 또는 인쇄매체,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되는 이제 수업의 형태인데, 1차, 2차, 과정, 절차 이렇게 제시형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차 제시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로 설정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내용은 일반성과 사례의 2가지 차원, 설명식, 탐구식의 2가지 차원으로 나눠졌어요. 역시 이것도 매트릭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 제시형의 이제 유형을 보면 거기 이제 일반화, 사례, 설명식, 질문식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 앞서서 우리 봤지만은 요 일반성과 사례 이제 2가지 차원, 설명식, 탐구식의 이제 2가지 차원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일반화, 개념적인 절차 원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진술하는 것이고, 사례는 구체적인 예예요. 설명식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설명하고 예시하고 보여주고 해설하고. 질문식은 학습자에게 질문을 통해서 개념이나 원리의 진술 또는 사례 진술을 유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트릭스가 나와요. 이제 각각이 합쳐져 가지고 설명식과 일반화는 법칙으로, 질문식과 일반화는 회상으로, 설명식과 사례는 실제 사례로, 질문식과 사례는 연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성을 설명 형식으로 진술하는 것이고요. 실제 사례를 서술하는 것이고,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성이나 법칙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상, 답을 갖다가 이제 제시하게끔 되겠죠. 연습, 예를 들어보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제시형은 1차 제시형에 이제 추가해서 학습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차적 정교화를 제시하는 수업 형태로 맥락, 선행학습, 암기법, 도움말, 표현법, 피드백 이런 것들이 이제 부차적 정교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제시형이 있어요.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지를 제시하는 것이고, 절차 제시형은 학습자에게 학습에서 사용되는 학습 과제들을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지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절차 제시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통제예요. 그래서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과제와 교수 학습 전략 등을 선택하도록 교수 설계를 할 수 있는 처방적 이론이다. 그래서 내용 제시 이론에서 제시된 교수 처방 원리들을 적재적소에 적용함으로써 자기 학습의 속도 조절이 가능한 교수 자료를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자 통제 요소로 학습 내용에 대한 통제, 교육과정의 선택이라든지 학습 주제 및 목표의 선택이라든지 학습 모둠의 선택, 교수 전략에 대한 통제는 1차 및 2차 자료, 제시 자료의 형태, 숫자, 유형 등의 선택, 그리고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의 선택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켈러의 학습 동기 이제 유발 교수 이론, 그 ARCS 이론. 그래서 우리 앞서 교육심리학에서 학습 동기 설계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개발되었다. 수업의 효과가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습 동기를 수업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시가 됐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동기가 없으면 공부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 의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바로 이제 그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를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이루는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고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이 노력,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보다도 노력이 동기의 직접적인 측정자가 된다. 그래서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은 동기는 학습자의 노력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ARCS 이론, 본격적인 이제 이론을 보면 수업 설계 미시적인 이론이에요. 그렇죠? 미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학습자 개인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학습자를 둘러싼 조건이나 환경을 갖다 살펴보는 것이 이제 거시적 이론이라고 한다면 미시적 이론은 바로 학습자 개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의 세 가지 결과 변수인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중에서 특히 매력성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각종 전략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 네 가지 요소를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봤고요. 그래서 ARCS 이론은 교수 학습 상황에서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처방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주의,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죠. 학습 자극을 적절하게 변화시켜주고 그래서 호기심, 주의 환기, 감각, 추구 등과 연관되어 있고 호기심은 주의를 끄는데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주의 집중을 위한 이제 교수 전략이 지각적 주의 환기, 시청각 매체나 일상적이지 않은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관심을 이끌어내고 탐구적 주의 환기, 학생의 내부에서 능동적이고 자연스럽게 주의를 발생시키도록 해주는 것, 다양성, 수업 방법에 이제 변화를 주거나 그 다음에 관련성이에요. 수업의 학습자의 환경, 흥미, 목표에 관련되면서 또한 의미와 가치를 지녀야 한다. 그렇겠죠? 자기하고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련성 증진을 위한 교수 전략으로 목표 지향성, 학습 과정의 중요성이나 실용성에 중점을 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를 선택하게 하고 학습자의 동기나 특성과 이제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친밀성,
학습자의 경험에 친밀한 인물, 사건,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을 갖다가 이제 유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신감, 적정 수준의 도전감을 주면서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분명히 일러주고 학습자에게 개인적 학습 조적 전략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의 필요 조건을 제시해요. 네가 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목표와 평가 기준, 피드백 등을 제공해서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고 성공의 기회를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적합한 이제 학습 경험을 하도록 해주고 개인적 통제감, 조절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만족감이에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수행 결과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한 내용을 일반화하여 적용해 보도록 유도하며 과제, 내재적 보상을 이제 제공합니다. 자연적 결과를 갖다가 강조를 하고 연습 문제와 모의 상황을 통해서 적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결과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강화 계획을 사용하고 외적인 보상을 사례 있게 사용을 하고 공정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수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습 과정의 난이도, 연습과 결과의 난이도, 시험을 대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서 우리 교육심리학에 나오는 그 동기, 학습 동기 설계 이론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란다의 순차 발견식 교수 이론입니다. 알고 Heuristic Theory of Instruc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리즘하고 휴리스틱. 자, 그러면 사실은 이걸 금방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책을 접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아주 익숙하게 책을 접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알고 휴리스틱, 그러니까 알고리즘 휴리스틱 그러면은 탁 떠오르는 게 없을 텐데, 알고리즘하고 휴리스틱을 활용한 기법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웠던 교육심리학에서 바로 이제 창의성 개발 모형들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이 바로 이제 이 아이디얼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란다의 순차 발견식 교수의 이론과 밀접한 상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란다하고 이 아이디얼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교수 이론인 거고, 아이디얼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 이거는 창의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 기법의 하나로 이제 제시가 된 건데, 근데 바로 이제 이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거, IDEAL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알고리즘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가 지식, 기능, 능력 등을 획득하게 되는 순차식 과정과 발견식 과정을 통합시킨 거시적 교수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차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이 되고요. 발견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휴리스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란다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 지식, 기능,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학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학습자에게 지식 자체만을 획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바로 이제 앞서서 봤던 지식, 기능, 능력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 특정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 개념, 명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영상이라는 사물 모양을 있는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나 속성을 표현한 것이고, 명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의 구성 요소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문장화하는 것이에요. 명제적 지식, 바로 그것입니다. 자, 조작. 실제 사물들이나 지식, 그러니까 영상, 개념, 명제를 변형한 것이고, 조작에는 운동 조작과
인지적 조작이 있다. 그래서 운동 조작, 실제 사물을 구체적으로 변형시키는 조작이고, 인지적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 개념, 명제, 인지적 조작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능력과 인지적 성향이 나오는데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능을 일반적 기능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힘, 그래서 일반화된 심리적 형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인성적 성향이에요. 그래서 지식, 기능, 능력을 토대로 개발되는 게 바로 인성적 성향이다. 그래서 이제 수업의 과정으로 기본적 조작, 순차식 과정, 발견식 과정 이렇게 돼요. 바로 이제 이렇게 쭉 과정이 진행되는 거겠죠. 기본적 조작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인지적 사고 과정으로 규칙적이고 일정한 절차나 활동을 말한다. 자, 순차식 과정,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조작들로 구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 조작들이 과정화된 것이 바로 순차식 과정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정해져 있죠. 규칙적이고 일정한 절차,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발견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할 때 순차식 과정으로 처리될 수 없을 경우 필요한 특수한 인지적 조작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창의성 개발 기법에 적용되는 바로 저 아이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렌더스의 언어 상호작용 분석이에요. 교사와 학생의 언어 상호작용이 학습 성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로 교수 중심의 강의 수업이나 문답법 등의 수업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교사의 수업 태도와 수업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수업이 비지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교사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임상 장학을 통한 수업 분석 시에 활용된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봐두셔야 돼요. 임상 장학하고 플랜더스의 언어 상호작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치르는 논술식 시험의 구조 보셨죠? 예. 그 구조에 따랐을 때 바로 교수학습 방법에서 플랜더스의 언어 상호작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교육행정에 있어서 임상장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큰 주제하에 이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수업 분석 기법. 언어 상호작용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중 교사의 행동과 학생의 행동을 지시적 행동과 비지시적 행동을 나누어서 매 3초마다 체크하게 하고, 그래서 지시적 행동과 비지시적 수업 행위의 비율을 계산하여 수업이 지시적으로 아니면 비지시적으로 흘러갔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비지시적 언어가 50% 이상이면 민주적이고 적절한 언어 작용을 하는 수업 태도로 간주하고, 수업 중에 말이 3분의 2 이상이고 그 중에 교사의 말이 3분의 1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 지시적인 말이 3분의 2 이상인 수업은 교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플랜더스의 언어 상호작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교사가 쓰는 언어 행위,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 행위, 그것만 가지고 딱 분석을 한 거예요.